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3년 국가직 교정학 개론 기출문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험을 보시면 교정학 파트하고 형상체 파트 이렇게 나눌 때 역시 예전처럼 교정학 파트가 한 11문제 나왔고요. 형상체가 9문화 이렇게 나왔습니다. 살짝 이제 한두 문제씩 이제 교정학 파트가 더 많이 나오는 경향이죠. 그리고 문제 유형별로는 이제 그 법령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론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겠는데 법령 문제가 12문항, 이론 문제가 8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법령 문제에서는 뭐니 해도 이제 역시 형집행법에서 8문항이 나왔습니다. 12개의 법령 문제 중에서 8문항이 형집행법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령에서 역시 형집행법이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전체 난이도는 좀 평이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간 정도의 난이도. 그래서 합격권 수험생들은 대부분 80점 이상 받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해 보고요. 90점 이상의 고득점자도 상당수 나왔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제로 수험 끝나고 저하고 소통한 수험생 대부분이 다 90점 이상 다 받았더라고요. 90점 이상 고득점자들이 많이 나왔던데요. 물론 이제 점수를 상대적으로 잘 못 받은 수험생, 또 시험을 좀 망친 수험생들은 저한테 연락 안 했겠지만 대부분 수험생들이 점수를 잘 받은 것 같습니다. 내년 시험을 위해서도 역시 2024년 시험을 위해서도 항상 강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이론 강의 열심히 들으시고요. 기본서 한 권, 다른 책 볼 필요 없습니다. 기본서 한 권, 정독해서 회독수를 계속 늘리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 고득점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커리를 잘 따라오시면 이번에도 입증되었지만 역시 90점 이상 고득점이 다 가능하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요. 커리를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별로 보시면 여러분들 좀 이따 보겠지만 법령 문제 한두 개, 이론 문제 한두 개 정도 수험생들이 조금 어렵거나 조금 이렇게 문제 푸는데 곤란을 겪을 만한 문제가 있었는데 시험장에서 임기응변을 통해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까요? 1번 문제 보시면 이제 클로드와 올린의 차별기회이론, 차별기회이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기본서는 차별적 기회이론 이렇게 돼 있죠. 적이 이제 들어가 있고 차별적 기회이론, 차별기회는 같은 말이고요. 이거 여러 번 우리가 다뤘죠. 문제풀이에서도 여러 번 다뤘는데요. 1번 보시면 합법적 수단뿐만 아니라 비합법적 수단에 대해서도 차별기회를 고려했다. 우리 머튼이 합법적 기회 이 차별적 분배만 언급한 반면에 클로드 올린의 이론은 비합법적 기회조차도 차별적으로 분배되어 있다 이렇게 봤었던 것이죠. 도피 하이무나 적을 다 빼놓고 있는데 차별적 기회 구조 이론, 또 도피적 하이무나 이렇게 공부했는데 적을 다 빼고 여기서 도피 하이무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피 하이무나는 그래서 클로드 올린은 이제 안우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 양식으로 세 가지 유형을 나눴죠. 도피적 하이무나, 범죄적 하이무나, 갈등적 하이무나. 그래서 그중에 도피적 하이무나는 마약 소비 행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갱에서 주로 발견된다. 마약이나 알코올에 의존한 그런 경우. 3번에 머튼의 아노미 이론과 서들의 차별 접촉 이론으로 문화 형성을 설명하겠다라고 할 수 있고요. 3번 비행 하이문화를 갈등 하이문화, 폭력 하이문화, 도피 하이문화로 구분했다. 이게 바로 틀렸죠. 우리 클로드 올린의 차별적 기회 구조 이론에 따르면 비행 하이문화를 세 가지로 나누는데 바로 비합법적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는, 즉 성공한 성인 범죄자들이 많은 지역에서 형성되는 하이문화인 범죄적 또 범죄 하이문화하고, 반면에 비합법적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비합법 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지역에서 나타나는 갈등적 하이문화, 도피적 하이문화 이렇게 세 개를 나눴죠. 범죄, 갈등, 도피. 근데 4번 선지에서는 뜬금없이 폭력이 들어갑니다. 폭력 하이문화가 들어가죠. 틀렸죠. 폭력 대신에
범죄, 하해 문화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였고요. 이번 문제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감독제도 또는 전자감시제도 이런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없다? 이게 틀렸죠. 바로 우리 전자감시제도의 가장 큰 대표적 문제점 중에 한 개가 프라이버시를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공부했었습니다. 문제에서도 풀었고요. 그래서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가 없다. 이게 틀렸죠. 바로 대상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당국이 파악함으로써 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조기설의 수용이고 과밀을 줄일 수 있다. 과밀 수용의 대안으로 또 기능을 할 수 있죠. 사법 통제망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이거는 이제 전자감시제도 같은 사회내 처우, 각종 사회내 처우의 대표적인 공통적인 문제점이었죠. 사법적 통제망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거요. 자, 그다음에 4번 대상자 위치는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위치에서 얘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파악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요. 3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두 문자를 암기했었고 강조했었고 문제도 풀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바로 나왔죠. 바로 보호관 대상자의 준수상, 일반 준수상이 있고 특별 준수상이 있는데 일반, 특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선지를 보니까 일반 준수사항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1개월 이상 상습 여행 지도 이렇게 공부했었죠. 두 문자 암기하기를 1개월 이상 상습 여행 지도. 자, 1개월 이상 국내 여행할 때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그죠?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그다음에 나쁜 습관을 버리고 뭐 올리지 말 것,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보호관찰 지도에 지도 감독에 응할 것. 그래서 1번 보시면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있죠. 2번 선지 보호관찰 지도 감독에 따르고 방문하고 응대할 것. 그다음에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여행할 때. 근데 여기 10일 이상 돼 있잖아요. 10일 이상이 아니라 1개월 이상 여행할 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습이 나오죠. 범죄를 의지시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과 교제나 어울리지 말 것. 또 뭐 충분히 예상했고 그리고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4번 문제 형집행법상 시행규칙상 경비처급에 대한 옳은 것은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경비처급의 개념을 묻고 있습니다. 개방시설에 수용돼서 가장 낮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용자는 개방처급이다. 개방처급은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를 받죠. 받는 처우 수준하고 개호 정도는 반대다, 그죠? 개방처급 같은 처우 수준은 가장 높잖아요. 가장 높은 수준. 반대로 개호 수준은, 개호 정도는 가장 낮죠. 자율적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개씩 내려가면 되죠. 완화 경비처급은 일반 경비처급, 중경비처급 있을 때 중경비처급이 통상적 수준의 처우가 필요하다면 완화 경비처급은 통상적 수준보다 높은 처우를 받고요. 개호 같은 경우 이제 통상적 수준의 개호죠. 통상적 수준의 개호라면 개호는 한 단계 낮겠죠. 반면 중경비는 통상적 수준 낮은 처우인데 바로 기본적 수준이죠. 개호는 엄중히 해야 되잖아. 그죠? 이렇게 이제 뭐 우리 정리했었는데 쉽죠? 그래서 2번 보시면 완화 경비시설에 수용되었다. 그럼 완화 경비처급인데 통상적 수준보다 낮은 수준이 아니죠.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번은 이제 일반 경비처급으로 통상적 수준의 처우가 필요하다. 맞죠? 그다음에 4번 중경비시설 같은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아니라 가장 낮은 수준의 처우겠죠. 난이도 하급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 다음에 설명하는 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범죄 원인론인데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문화사조는 경제 제도가 다른 제도들을 지배하는 제도적 힘의 불균형 상태를 초래한다라고 되죠. 제도란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 우리 제도 딱 하면
기억나는 이론 한 개 있었죠. 아노미 이론 중에서 제도적 아노미 이론. 제도적 아노미 이론은 사회의 제도 중에서 경제제도가 중요시 됨으로써 다른 제도, 예컨대 뭐 가족이나 가정이나 교육 시스템이나 문화 이런 것들을 경제제도가 압도해 버린다. 그래서 경제제도가 중시됨으로써 아메리칸 드림, 미국에서 부를 성취하려는 그런 아메리칸 드림이 중시되고 그에 따라 경제제도가 중시됨으로써 비경제적 제도들이 중시되지 않고 따라서 사회 통제가 잘 안 되고 범죄로 이어진다는 그런 설명이 바로 제도적 아노미 이론이었죠. 그래서 제도적 아노미라는 설명인데 이 이론을 주장한 학자들은 우리가 제메로 이렇게 였죠. 제메로. 메스너하고 제도적 아노미는 메스너, 로젠펠드. 그렇죠? 기억나죠? 그래서 4번 선지 있죠? 메스너, 로젠펠드. 그래서 그 박스의 두 번째 문장 보니까 아메리칸 드림과 같은 문화사조와 경제제도의 지배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성공 목표가 지배하는 사회, 그리고 경제제도가 다른 것보다 우선시되는 물질 만능이잖아요. 그런 사회에서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미국의 심각한 범죄 문제를 야기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밑에 선지에 보니까 머튼이나 코인과 펠슨, 코니셔 클라크는 아니고요. 메스너, 로즈펠드. 우리 제메로 기억했다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6번 문제. 회복적 사법. 이것도 출제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역시 나왔습니다. 자, 처벌적이지 않고 인본주의적 전략이다. 자, 형사처벌, 공식적인 형사처벌로 해결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니까 더욱더 인간적이고 인본주의겠죠. 인본주의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금 위주의 형벌 정책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자, 형사처벌을 통한 구금 말고 비공식적 절차를 통한 해결.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나서 화해하고 협상하고 조정하고 손해배상을 통해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주고 이런 절차를 강조하잖아요. 따라서 구금 위주의 형벌 정책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주 각광받고 있죠. 3번에 보면 사적 잘못, 프라이빗 우롱보다는 공익에 초점을 맞춘다는 비판을 받는다. 자, 회복적 사법이 공익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해버리면 공식적인 형사처벌을 해야 됩니다. 형사를 강조해야 되겠죠. 근데 공식적인 형사처벌을 보다는 비공식적인 사적 해결을 강조합니다. 특히 범죄를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또 지역사에 대한 신뢰관계, 인간관계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신뢰관계를 위반했다. 공식적인 게 아니고 공익적인 게 아니라 개인적인 잘못,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신뢰관계를 위반해서 범죄를 범했다. 또 지역사회의 신뢰관계를 위반해서 범죄를 범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적 잘못을 개인적으로 비공식적 절차를 통해서 해결해서 피해자의 손해를 복구해주자, 이런 취지니까 공익을 강조했다기보다도 사적 잘못을 더 강조했다라고 지적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3번은 이제 반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범죄를 개인과 국가 간의 갈등으로, 종전에 이제 범죄를 개인 대 국가 간의 갈등으로 봤지만 이 회복적 사법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신뢰관계를 위반했다, 인간관계를 위반했다 라고 봄으로써 개인 간의 갈등으로 보는 것이죠, 범죄를. 그래서 4번은 맞는 선지. 그래서 여러분들 3번 선지가 조금 까다롭지만 1, 2, 4번이 워낙 쉽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3번을 정답으로 고른 데는 어려움이 없었던 문제로 보입니다. 자, 7번 문제. 7번 문제가 간단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의외로 수험생들이 틀리는 수험생들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사형 폐지론을 주장하는 학자가 나왔죠. 사형 폐지론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형 폐지가 왜 정당한가,
아니면 반대로 사항을 왜 존치, 폐지해서는 안 되고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가, 이런 찬반 양론이 있는데 그 주장들에 대해서 묻지 않고 아주 단순하게 역사적 사항을 폐지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지엽적인 암기 문제인데요. 저도 이렇게 나오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지엽적으로 이렇게 단순히 폐지론자를 묻는 문제로 나오기는 예상 못해서 제가 폐지론자를 꼭 암기해서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폐지론자들을 한번 이렇게 수업 시간에 보긴 봤지만 이걸 암기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벡가리아 같은 경우는 벡가리아 공부하면서 사형 폐지했다라는 것을 여러 번 우리가 봤었고요.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나머지 세 명이 문제인데 디귿에 나온 리프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교육형론자다. 교육형론자로서 교육형 주의를 취하고 있으니까 교육형주의를 취한다면 범죄자에게 사형을 취해버리면 사형에 처해버리면 교육의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교육형론자들은 당연히 사형을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리프만, 페스탈로치 이런 교육형론자들은 사형을 반대한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리프만도 이제 뭐 찾을 수 있다라고 볼 때 결국 이제 니은, 리을, 루스하고 캘버트가 나오는데 특히 루소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캘버트라는 사람은 좀 생소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폐지론자인가 존치론자인가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은 골랐지만 니은과 리을에서 좀 헷갈리는데 결국 이제 기억 디귿을 고르고 나니까 2번하고 3번이 남죠. 2번, 3번. 2번은 기억 디귿만 돼 있고 3번은 기억 디귿 리을만 돼 있는데 리을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이제 리을 캘버트가 폐지론자인가 아닌가 그걸 찍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제 기본서에 보면 캘버트가 폐지론자로 나와 있기는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암기를 안 했다면 좀 어려울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벡가리아 리프만 캘버트가 이제 폐지론자로서 정답이 되겠는데요. 의외로 좀 틀린 수험설이 제법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폐지론자를 암기를 안 했다면. 자, 그다음 8번 문제. 보호소년 등이 처해가는 법률상 보호장비. 보호소년 등이 처해가는 법률이 나왔습니다. 출제되었는데 요즘 이제 출제가 되기 시작했죠. 특히 보호장비 사용 요건이 나왔습니다. 그중 한 개는 제가 특히 강조해가지고 꼭 기억하자 했는데 그게 나왔네요. 자, 기억 보시면 기억은 상식적으로 볼 때 뭐 쉽게 우리가 OX를 판단할 수 있는 지문입니다. 보호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해야 하며 보호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당연한 말이죠. 맞고요. 원장은 보호소년 등이 위력으로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을 하여금 가스총을 사용할 수 있는데 가스총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용할 때 사전 경고가 필요하겠죠. 가스총이니까. 다만 상황이 급박해서 경고할 시간이 여유가 없을 때는 예외가 인정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꼭 공부를 안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맞는 지문으로 우리 판단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디귿 원장은 보호소년 등이 자해할 우려가 큰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하여금 보호소년 등에게 머리 보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머리 보호 장비는 제가 이제 이렇게 구분해 드렸습니다. 형집행법상 머리 보호 장비는 머리 부분을 자해할 우려가 큰 때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반면에 이 보호소년 촉법에 보면 머리 부분을 이걸 빼고요. 머리 부분에 한정하지 않고 그냥 자해할 우려가 큰 때라고 사용 조건이 규정되어 있다라고 이제 구분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형집행법과 다르게 형집행법 머리 부분을 자해할 우려가 큰 때라고 되어 있는데 보호소년 촉법에서는 머리 부분을 빼고 그냥 자해할 우려가 큰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구분해 드렸는데 그게 바로 나왔습니다. 디귿도 맞죠? 자, 리을도 제가 강조했는데 원장은 법원 또는 검찰 조사 심리 이송 그 밖의 사유로 호송할 때 이것도 이제 형집행법과 비교해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형집행법의 경우는 호송할 때 쓸 수 있는 보호 장비는 두 개밖에 없었죠. 바로 수갑과 포승밖에 없었는데 이 보호소년 촉법에서는 수갑, 포승 외에도 호송할 때 쓸 수 있는 보호 장비로서 보호대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강조했는데 그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리얼 보니까 수갑, 포승, 보호대 외에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틀린 것이죠. 수갑, 포승, 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송할 때. 그래서 리얼만 틀렸고 위에 세 개가 맞죠.
살짝 까다로웠던 문제였지만 제 수업을 잘 들었던 수험생들은 다 맞췄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9번 문제. 소년법상 보호사건 조사 심리. 자, 소년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보호자 참고인의 신문이나 그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러 매갈 수 있고요. 소년 불산에 위탁된 경우에, 이것도 제가 구분했었죠. 위탁된 경우와 위탁이 안 된 경우 나눠가지고, 자, 보존이 없을 때 위탁된 경우는 국선 보존을 선정해야 되고, 위탁이 안 된 경우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선정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여기서 위탁된 경우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뒤에 보면 보존을 선정해야 한다. 맞죠? 자, 그리고 3번. 소년 판사는 소년부 법원 서기관, 법원 사무관, 다 이제 법원 직원들이죠. 이런 법원 직원들이나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동행영장을 집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4번. 소년부는 조사 심리를 할 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사학과, 교육자나 그 밖에 전문가의 진단, 소년 분류심사의 분류심사 결과 의견, 소년교도소의 조사 결과와 의견을 고려한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할 때 체계적으로 하신 분들은 이게 딱 틀렸다는 것을 대본에 알 수 있습니다. 4번 선지가. 왜 그래요? 지금 소년법상 보호사건인데 4번 선지 끝에 뭐가 나오죠? 소년교도소가 나와요. 소년교도소가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소년보호사건에 소년교도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소년교도소 이 조사 결과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틀렸죠. 소년교도소가 아니라 바로 보호관찰소의 조사 결과와 의견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해야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이해를 하면서 공부했다면 4번 선지는 대본에 우리가 정답임을 알 수 있습니다. 10번 문제. 비범죄화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비범죄 예시로 혼인빙자 간음죄가 있다. 그렇죠? 간통죄나 혼인빙자 간음죄가 가장 대표적으로 비범죄화된 범죄가 되겠습니다. 자, 형사사법 절차에서 형사처벌이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형사사법기관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도 경비범죄에 대한 비범죄화가 논의되고 있죠. 4번. 비범죄 유형 중에서 사실상 비범죄화는 범죄했던 행위를 법률이 폐지 또는 변경으로 더 이상 범죄로 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비범죄의 종류가 있는데 가장 확실한 비범죄화는 법에서 아예 빼는 거죠. 법 규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가지고 법 규정에서 해당 행위에 대한 범죄 규정을 빼버리는 겁니다. 그럼 법 규정을 개정하고 폐지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입법기관, 국회죠. 그래서 가장 확실한 비범죄는 이렇게 국회가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건데 이 비범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입법상 비범죄다 이렇게 부릅니다. 입법상 비범죄. 그럼 여기 나오는 이제 출제된 사실상 비범죄 같은 뭐죠? 법에는 여전히 범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데 사실상 범죄가 아닌 것처럼 취급되는 경우를 말하죠. 즉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만 수사기관이 굳이 수사를 하지 않거나 경찰이 단속을 하지 않거나 또는 법원이 재판할 때 범죄로 처벌하지 않거나 이게 바로 사실상 비범죄입니다. 그런데 4번 선지에서는 입법상 비범죄의 개념인데 사실상 비범죄처럼 설명하고 있으니까 틀렸죠. 자, 11번 이것도 제가 이제 문제로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풀게 해드렸는데 바로 나왔습니다. 바로 금지물품 중에 소장이 소지를 허가할 수 있는 그런 금지물품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드론, 휴대폰 같은 것. 드론 우리가 법 규정에서 무인 비행 장치, 그다음에 휴대폰 전자통신기기 이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왔죠. 무인 통신기 장치나 전자통신기기처럼 연락이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예외적으로 수장이 소지를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소지를 허가할 수 있다. 자, 12번 문제 보시면 수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독고 수용이 원칙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생명 신체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홍보 수용 가능하고요. 자, 그다음에 구치소 수용 정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해서 정상적 운영이 곤란할 때 어떻게 한다? 미결 수용자를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다. 3번도 여러 차례 했던 거죠. 소년교도 수용 중에 19세가 되었다 하더라도 소장이 교육, 교화 프로그램, 작업, 직원을 필요하다면
일반 교도소에 이송하지 않고 수능 교도소에 계속 수용할 수 있는데 그 마지노선은 23살, 23세가 되기 전까지. 3번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형집행법 구분 수용 규정에 따라 다른 경위서로 이송을 해야 될 경우에 근데 소장 재량껏 이송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수용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이송하지 않고 계속 수용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번 선지 보니까 9개월이라고 되어 있네. 9개월이 아니라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이죠. 이번에도 올해도 이제 여전히 숫자를 바꾸는 문제가 여전히 몇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13번 문제. 자, 감염병에 관한 조치도 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사적이기 때문에 출제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는데 역시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1번에 소장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에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음식물 공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입에 딱 안 떨어진다, 그죠? 우리가 중지할 수 있다라고 공부했었죠. 1번이 틀렸고 2번 이제 감염에 걸렸다고 의심될 때 취해야 될 조치는 어때요? 즉 일주일 이상 격리 수용하고 그 수용자의 휴대폰을 소독해야 된다. 맞고. 그다음에 이제 감염 우려가 있는 질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해야 될 조치는 바로 예방 접종, 격리 수용, 이송. 그거가 필요한 조치죠. 4번 선지 보시면 이제 감염에 걸린 경우는 이제 취할 조치가 뭐지? 즉시 격리 수용하고 그 수용자 사용한 물품뿐만 아니라 설비까지도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라고 했고 장관한테 보고하고 보건기관장한테 알려야 한다고 그랬죠. 틀린 것이 1번이었고요. 이것도 쉽게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4번 대소자 권리구제 제도로서 옴부즈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옴부즈맨 제도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 안 드렸습니다. 근데 옴부즈맨 제도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옴부즈맨이라는 말을 배웠었죠, 그죠? 근데 안 배웠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보면요, 이거 공부한 적이 없는데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시험장에서 당황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러면 안 되고 공부한 적이 없는 문제라 나오면 차분하게 풀면 답이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공부를 전혀 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너무나 쉽게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번 선지 보시면 성공 여부는 독립성이나 비당파성 및 전문성이 달려있다고 되어 있고요. 2번 선지 보시면 옴부즈맨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정당국이 임명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교정기관의 처우에 대해서 제소자가 권리구제를 강구하는데 그 수단이 바로 옴부즈맨 제도인데 교정기관의 처우에 불만을 가지고 권리구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옴부즈맨을 교정당국이 임명해버리면 그게 과연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확보가 될까요? 안 되겠죠. 너무나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옴부즈맨 독립성을 위해서는 교정당국이 임명해서는 안 되고 다른 국가기관이 임명해야 되겠죠. 실제로 이제 옴부즈맨은 원래 이제 스웨덴에서 탄생한 제도인데 행정기관의 어떤 자의적인 행정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가 우리는 말로 굳이 표현하면 행정감찰관으로서 옴부즈맨을 임명해서 행정기관을 견제하도록 한 제도가 바로 옴부즈맨 제도예요. 그래서 행정기관, 특히 교정당국이 임명해서는 안 되겠죠. 바로 2번을 우리가 쉽게 찍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근데 권리구제 수단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옴부즈맨 제도를 출제했다는 게 상당히 의외였는데요. 근데 의외의 문제였지만 정답을 고르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문제로 보입니다. 15번. 시행규칙상 수용자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했었고 또 문제로 정면으로 똑같은 문제를 풀었던 적이 있죠. 자, 1번 15세 미만인 경우 제한사항 맞고요. 그 다음에 징벌 집행을 마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마친 경우 생소하죠, 그지? 마친 경우 아니라 징벌 혐의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 집행 중인 경우였죠. 조사 중이거나 징벌 집행 중인 경우가 바로 제한사항이었고 그 외에 3, 4번 우리가 여러 번 풀고 다뤘던 제한사항에 해당됩니다. 자, 16번 교도자금 문제죠. 교도자금 문제는 항상 단골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교도학과 원래 작업 시간에 관한 그 규정이 개정됨으로써 출제가 될 수 있었는데 그 개정된 내용은 출제가 안 되고요. 일반적 규정이 나왔는데요. 따라 개정된 내용은 내년에는 반드시 나올 겁니다. 2024년 대비해서는 작업 시간에 관한 규정을 필히 정리가 필요하고요. 자, 1번에 소장은 수용자의 가족이 사망하면 일간 작업을 면제한다. 작업 면제 규정인데 사망했을 때는 하루 1일이 아니라 이틀이죠. 이틀간 면제하고 바로 부모나 배우자의 기일, 제삿날에 1일간 면제하죠. 자, 그리고 2번 너무나 기초적인 규정입니다. 금고형이나 구령 집행 중인 자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죠. 부과할 수 없다. X. 자, 그다음에 집중적인 근로, 즉 집중 근로 작업할 때는 처우가 제한된다고 그죠. 처우를 제한할 수 있는데 어떤 처우? 바로 접견이나 전화 통화, 편지수 같은 처우를 제한할 수 있죠. 다만 이제 그 중에 제한한 처우 중에 접견하고 전화 통화는 나중에 일이 없는 날 따로 하게 보장을 해야 된다고 했었고요. 근데 제한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렸고요. 4번에 완화 경비 촉구 수용자가 작업 기술이 탁월하고 작업 성적이 우수한 경우 수용자 자신을 위한 개인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자, 개인 작업이 가능한 경비 촉구는 완화 경비 촉구 이상이죠. 우리가 개인기 훈련 중 지도자 이렇게 였죠. 개인이 바로 개인 작업 대상자, 완화 경비 촉구 이상자.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보시면 서더랜드와 크레이시가 제시한 수용자 하위 문화에 대한 옳은 것은 이것도 이제 수용자 하위 문화 분류도 출제가 되었네요. 자, 1번에 수용자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하위 문화를 구분했다. 우리 서더랜드와 크레이시의 하위 문화 유형은 어때요? 합법생활 지향형, 합법생활 지향형, 그 다음에 범죄 지향형, 그 다음 또 뭐였죠? 수형 생활 지향형. 그렇죠? 이렇게 수용자들이 어떤 생활을 지향하는가에 따라서 분류했기 때문에 1번 맞죠? 지향한 가치를 기준으로 분류한 거 맞습니다. 2번 보시면 범죄 지향적 하위 문화를 수용하는 수용자들은 교도소 지휘 확보에 관심을 가진다. 자, 범죄 지향적 하위 문화를 수용하는 사람들은 교도소 비교적 조용하게 지내고요. 빨리 출소해가지고 그 범죄 세계로 다시 가담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교도소 안에서의 지위 확보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어때요? 바로 수용 생활, 교도소 내 수용 생활을 지향하는 그런 유형이었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수용 지향적 하위 문화를 수용하는 수용자들은 모범적으로 수용 생활을 하며 성공적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수용 지향적 하위 문화를 수용하는 수용자들은 석방 후의 생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교도소 안에서 편하게 지내려고, 자기 지위 확보하려고, 자기 이득 챙기려고 관심이 있는 수용자들입니다. 그래서 3번의 경우는 수용생활 지향이 아니라 합법생활 지향형 수용자들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4번에 합법지향적 하위 문화를 수용하는 수용자들은 수용자 역할 중에 정의안에 가깝다. 우리 정의안에 가까운 애들은 누구였죠? 바로 범죄생활, 범죄지향적 부문화에 속한 수용자들이었죠. 그래서 옳게 연결된 것은, 옳게 설명된 것은 1번밖에 없습니다. 자, 18번 문제. 형집행법상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나왔습니다. 올해 이제 위원회 문제가 2개나 나왔는데, 가석방심사위원회하고 바로 20번에 나오는 분류처위원회 2개가 나왔습니다. 자, 가석방심사위원회 옳지 않은 것. 1번.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 법무장관 소속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둔다. 그렇죠? 법무장관 소속. 각 교정실에 두는 위원회가 아니었죠. 가석방심사위원회하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법무장관 소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법무장관 소속 같은 경우 위원장이 누구였더라? 법무차관이라고 그랬죠. 2번 선지 나옵니다. 위원장이 법무차관이고, 위원수는 몇 명이었더라? 둘 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도 보5구, 가석방심사위원회도 가5구, 다 5명 이상 9명 이하였죠. 그래서 이번에 5명 이상 9명 이하고 위원장은 법무차관 맞죠? 자, 3번에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적격 결정을 했으면 5일 이내에 장관에게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이것도 맞죠? 우리 기간도 이렇게 우리가 암겼는데
5.1.5.1이었죠. 즉 소장이 대상자 선정, 물론 이제 분류초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대상자 선정하면 5일 내에 뭘 해야 돼요? 적격 심사 신청. 어디에다가? 여기 나오는 가석방 심사위원회에다가 5일 내에 적격 심사 신청하고요. 위원회가 이제 적격 심사 해가지고 적격 결정이 떨어지면 위원회의 적격 결정이 있으면 장관에게 역시 5일 내에 허가 신청이죠. 5일 5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3번도 맞죠. 1, 2, 3번이 다 맞으니까 4번 보나마나 정답일 텐데 3번 각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심의사하고 회의록은 회의록 공개 시기를 묻고 있습니다. 심의사 회의록 공개 시기. 심의사 회의록 둘 다 보니까 5년의 경과 후에 공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심의사는 그 결정을 한 후 즉시 공개하는 반면에 회의록 있죠. 회의록은 5년 경과된 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공개냐 5년 경과후 공개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둘 다 5년 경과한 때 공개한다. 틀리게 출제되었습니다. 4번을 몰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1, 2, 3번이 워낙 쉽게 출제됐기 때문에 4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었고요. 19번 문제. 보관찰 등에 관한 문제상 조사제도. 1번 법원은 판결 전 조사 요구를 받은 보관찰소의 조사 진행 사항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겠죠. 당연히. 자, 그럼 판결 조사 요구를 받은 보관소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그래서 서면 또는 구두 이렇게 방식이 나왔습니다. 통보 방식이 나왔는데 이것도 좀 냄새가 나죠.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알려야 될까? 아니면 구두도 가능할까? 냄새가 좀 납니다. 일단 제껴 놓더라도 3번 보시면 3번, 4번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도 풀었던 규정이 그대로 출제됐는데 3번은 이제 법원의 판결 전 조사 제도에 관한 규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서 보관찰을 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법원 소재지 관할 또는 피고인 주거지 관할 보관찰 소장에게 피고인에 관한 사항을 조사를 요구할 수 있죠. 이른바 판결 전 조사 제도입니다. 4번의 경우는 법원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 보호 사건이네요. 보호 사건은 판결의 결정이잖아. 그래서 역시 소년법원이 보호사건 조사 심리를 필요하다면 역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결정 전 조사가 되겠죠. 그래서 둘 다 이제 3번, 4번 둘 다 판결 조사다 또는 결정 조사로서 맞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제 남는 것은 2번에 바로 방식, 서면 또는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그나마 조금 까다로웠던 문제가 아닐까. 근데 이제 우리가 감이 문제를 많이 여러 번 풀어보고 감이 있는 수험생들은 2번이 정답임을 쉽게 찍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20번 분류초위원회. 분류초위원회는 심의 의결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당연하죠. 분류초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수상이 된다. 이것도 우리 징 573 분류초위는 역시 이제 위원수는 똑같죠. 분 57인데 외부 위원이 없었다, 그죠? 다 57입니다. 57. 징 57, 분 57. 559로 나와 있네요. 559 아니죠. 아까 보관심사위원회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599고요. 징벌위원회나 분류초위원회는 57입니다. 2번이 바로 정답이죠. 쉬웠던 문제. 자, 그래서 여러분들 20문항을 다 풀어봤는데 내년 시험을 위해서도 아까 제가 강조한 대로 기본 이론 강의 열심히 들으시고 기본서 열심히 수회 정독하시면 그리고 쿼리를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90점 이상의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걸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자, 올해 국가직 교정학 결혼 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